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 김종효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 한 서울 시내 면세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논란이 많습니다. 이 논란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에는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지, 그것보다도 정말 투자가 가능할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면세점. 잘 졌네요. 제가 했습니다. 예, 칭찬에 잘하셨습니다. 면세점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 이름을 짓게 됐냐면 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네. 누구에게나 손해인 것 같아요. 승자에게도 손해고 패자에게도 손해고. 그런데 요즘 이 면세점들이 이렇게 전쟁처럼 그 경쟁을 펼치는 것이 거의 누구에게나 다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실질적인 이야기는 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김영롱 앵커가 먼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네. 같고 많은 또 프로그램에서도 다뤘을 테니까 네. 롯데면세점 그리고 현대백화점 롯데를 한번 했죠. 신세계 네. TF까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네. 뭐 세 군데가 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전부터 특허 선정 과정에서 좀 이런 뇌물, 비리 그렇죠. 의혹들 계속 네. 나오다 보니까 관세청에서 이걸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맞냐라고 자문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 이제 합숙 들어가면서 토요일 저녁에 발표를 했고 네. 뭐 예상과 크게 빗나가지 않게 세 군데가 모두 다 됐습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른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를 빼면 뭐 이런 얘기들, 뭐 강남 일대 이제 새로운 면세점 사업권이 뭐 추진되고 네. 그리고 이 강남권 일대 관광객이 뭐 매년 최근 3년 동안 20% 정도 늘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네. 테고 강남권 일대 뭐 이런 관광 허브부터 해서 인프라 구축 막 이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막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다고 그 강북이라서 면세점을 못 가나요? 네. 뭐 그래요. 뭐 아무튼 이런 좋은 시나리오들이 계속 네.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 이게 사실 큰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 리스크 과연 그렇죠. 특검이 이제 면세점 관련해서 의혹을 수사하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관세청에서도 만약에 이런 뇌물 비리가 네. 사실화되고 결정이 된다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것 가지고도 이제 선정을 해놓고 취소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특검 수사 끝나고 네. 법원에서 다시 특허 취소하라고 판결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네.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난 1년 전에 딱 1년 전에 그 롯데 월드타워점 특허권 박탈당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한 2,000명이 되는 그 거의 고용된 사람들, 임직원들, 네. 고용불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막 얘기를 했었고 결국 이번에 다시 탈환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 가서 어디 세 군데 중 한 군데를 취소한다 할지 그 이전에 했던 데를 취소한다 할지 하면 이것도 문제가 터질 거란 그렇죠. 말이죠. 또, 그러면 이게 또 네. 특허를 박탈하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용불안 문제도 다시 될 테니까 이게 쉽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정치적 문제로 계속 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과연 시장 파이에 맞게 된 것이냐. 그렇죠. 벌써 네. 시장에- 13개예요, 13개. 그러니까 시장의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파이에 맞게 된 것이냐의 문제. 이렇게 할 거면 왜 계속 비리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정부가 허가권을 가지고 이렇게 네. 허가를 내주느냐. 네. 차라리 무한 경쟁으로 붙여라라는 거죠. 뭐 중소가 난립을 하든 말든 네. 일단 무한적으로 그 경쟁을 하게 해서 망할 업체는 빨리 망하게 하고 네. 정말 살아남은 큰 업체만 남기던지 네. 이것도 아니고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네, 네. 왜냐하면 시장 규모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자유 경쟁도 아니고 정부가 무언가 틀을 잡고 계속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주는데도 대기업 얼마, 중소기업 얼마 할당을 주고 네. 그 할당을 주는 과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공무원과 뭐 비리가 오고 가지 않았느냐라는 상대적으로 안 된 쪽에서는 공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입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또 하나 이번에 이제 그게 SK 최 회장과 박 대통령의 만남 이후에 실제로 뭐 바뀐 것인지는 뭐 수사 결과를 봐야 그렇죠.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에 관세청에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만약에 안 하면 그때 특허를 주기 위해서 정말 했다가
뭔가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발을 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관세청도 지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만약에 지정을 안 하면 그건 역으로 그때 뭔가 정말 증거 자료가 되는 거니까요. 뭔가 이제 이상한 게 있었다라는 정황상 그렇지, 원할 수가 그런 없죠. 의심을 더 받게 되니까 이번에 정말 필요해서 한 거고 SK는 그래서 빠진 거고 네. 우리가 적절한 업체 3개를 지정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신기하네요. 그런데 시내 면세점이 요즘에 굉장히 의뢰 위치에 처해 있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명품 그 업체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출혈 경쟁 거기에서 또 면세점을 세우면 워낙 들어가는 비용이 많잖아요. 네네. 뭐 건물도 인테리어 해야 되고 또 입점 업체들 모집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명품 업체들 또 모시기 하느라고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면서요? 이래저래 그러니까 의뢰 입장이라는 것이 네. 뭐 그 명품 업체 브랜드를 입점시키기 위해서 네. 이것도 사실 의뢰 위치죠. 그렇죠. 요즘에는 오히려 유명 브랜드에서 나 거기 안 가, 안 들어가. 이거 이렇게 내 조건 들어주지 네. 않으면 나 안 들어갈 거야. 어.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계열사 다 안 들어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아. 면세점 업계에서는 의리될 수밖에 없는데 뭐 인테리어 안에 해주는 것까지 면세점 업체에서 다 해준다고 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유명 브랜드와 면세점 업체 간의 갑을 관계도 있지만 네. 또 의리되는 것이 여행사와 또 면세점 업체들이거든요. 아. 송객 수수료를 계속 높여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어느 정도 되면 송객 네. 수수료도 제한을 시켜가지고 야 뭐 이 정도만 하자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하겠는데 어느덧 서울 시내 13개 면세점입니다. 네. 살아남으려면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여행사랑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옛날에는 송객 수수료 한 10에서 20% 뭐 네. 많으면 20%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으면 45%대까지 뭐 준다고 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나면 절반은 송객 수수료로 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좀 오버를 네. 해서 말을 하면. 와, 이게 유통업체에서 말이 돼요? 유통마진이 몇 퍼센트길래 40%를 떼주는 건가요? 원래 우리나라 유통마진은 엄청나게 높았죠.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옛날에 뿌린 씨를 그대로 거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매출은 막 수천억 원씩 나는데 네. 계속 적자 보는 거예요. 지난해 이제 새롭게 들어온 신규 면세점 네. 올해 상반기까지 다 적자입니다. 네. 한 90억 원에서 한 170억 원 정도 다 적자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뭐 면세점 업계 현재 상황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어려움이 있고 네. 이걸 정치적 리스크랑 결부시키면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네. 좋게 얘기할래야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길게 보면 네. 지금 이렇게 13개라고 하지만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시장 파이라는 게 무한정 커질 수 없는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네. 만약에 중국 관광객이 예상했던 대로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네. 게 면세점이거든요. 그럼 뭐 중소형이 먼저 죽을지 대형사에서 먼저 손을 들고 나올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쨌든 시장 파이는 크고 네. 그렇게 정리가 되면 지금 갑을 관계는 다시 또 역전될 수 있으니까 네. 대형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매출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 그러니까 온라인 쪽으로도 뭐 진출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네, 네. 유통업종의 전반적인 이익률을 그동안 끌어올릴 수 없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출혈 경쟁을 하면서 지금은 서로 모시기에 바쁜 그런 위치에 의뢰 위치에 자기들이 놓이면서까지 옛날엔 반대였잖아요. 네. 옛날에 자기가 완전 슈퍼갑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인테리어 비용도 니들이 다 내, 세일 비용도 너희가 다 내, 네. 뭐 이런 식의 백화점들이 지금 반대로 당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 한 2, 3년 정도 지나서 상대적으로 약한 업체들이 도태되고 또 몇 개 강자들만 살아남게 네. 되면 그때는 또 바뀔 수가 있겠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뭐 손해,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3, 4년간 한 1,000억 정도 손해를 아예 볼 생각을 하고 네. 장기적으로 그 1,000억 손해보다 몇 천억, 몇 조의 이익을 보고 들어온 거겠죠.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엔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 나쁠 게 없다. 특히 대형 유통주들 유통업종에서 우리나라 이제 소위 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네. 단기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거냐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단기라는 기간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김종일 위원께서 뭐 3, 4년 정도는 손해를 보더라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라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특허법 만료 기간이 5년이잖아요. 3년 손해보고 2년 돈 벌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5년 후에 이게 안 되는 사업이라는 걸 아는데 지금처럼 모든 업체들이 다시 또 신청할까요? 그렇진 경쟁에 않겠죠. 안 붙겠죠. 네. 그러면 기존 업체들만 계속 가는 거예요. 어차피 또 법이 바뀌어서 지금의
특허권을 파는 그런 형태에서 네. 다음 정부에서는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율경쟁 뭐 체제로 하겠다든지 네. 뭐 그런 정부의 규제라든지 법의 체제는 바뀔 수가 있는 가변성이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보기엔 어쨌든 쓰러트릴 놈 다 쓰러트리고 강자들만 살아남으면 그들끼리의 다시 리그가 벌어질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보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1, 2년 사이에는 이익 내기 쉬운 구조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1, 2년 사이에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러면 과거처럼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예전처럼 돈을 많이 써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측면일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이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통계를 보면은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실효성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릴 건데 네. 가장 큰 그 논란의 핵심은 이걸 것 같아요. 면세점이 늘어난다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쇼핑을 많이 할 것인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유커가 1인당 얼마나 여행을 가서 돈을 많이 쓰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쓰는 돈이 1인당 6,0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해요. 1인당 한 700만 원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실제 사용하는 비용은 2,000달러, 한 240에서 25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거는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덜 쓴다기보다도 뭔가 미국에서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쓸 만한 거리를 제공을 잘 해주고 있다는 거겠죠.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우리 내부에서만 지금까지 그 면세점 매출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뭐가 화장품이 잘 팔리고 마스크팩이 잘 팔리고 이러면서 좀 많이 젖어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적다는 거죠. 유럽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면세점을 늘릴 것이 아니라 뭔가 중국인들이 더 돈을 많이 쓸 수 있을 만한 그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중국인들의 요즘 쇼핑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역직구를 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역직구를 하는 비용이 역전을 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준비한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2014년에는 해외에서 역직구를 했던 것이 1,418억 원에 불과했었는데 그것이 거의 한 4배가량 늘어나면서 4,787억 원이 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들이는 금액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중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그 해외 직구를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드냐면 굳이 면세점에 가서 싹쓸이 쇼핑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우린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 그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은 요즘에 중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해서도 싹쓸이 쇼핑을 안 한다는 거죠. 해외 역직구를 계속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굳이 거기 가서 계속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게다가 중국에서도 지금 면세점을 19개를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코트라 쪽에서는 이것이 우리나라 면세점 시장에 큰 영향은 안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19개가 신설됐다는 거는 그래도 과거에 늘어났던 것처럼 과거에 매출이 늘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아까 김영롱 앵커가 얘기했던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까지 있다 보니까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 면세점 사업자를 새로 신설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위원회.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힘든 건 분명한데 네네. 분명한 그림인데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늘어왔던 중국인들의 관광 매출액 이게 그러면 급격하게 줄어들 거냐? 그런 그건 말은 또 아니죠. 그런 건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어쨌든 유지만 되어도 현재 구간에서 이 파일을 13명이 나눠 먹으면 좀 부담이 네. 될 수 있겠지만 이걸 3, 4명이 나눠 먹으면 또 얘기는 달라진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을 과연 누가 가지고 있느냐 또 말씀하셨던 차별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죠. 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이제 만드는데 그 신세계 같은 경우는 센텀시티에 고스터미널이 있는 네. 그쪽일 거고 센트럴. 센트럴 시티인가요? 네. 예, 그쪽일 거고 그다음에 그 현대백화점은 인터컨티넨탈 네, 호텔이 네. 있는 그 삼성동 지역일 네. 거고 네. 뭐 이렇게 각각의 지역을 잠실타워 쪽일 거고 그렇죠. 롯데는 그러면 그쪽에서 면세점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이용을 했다가 자연스럽게 면세점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줘야 그렇죠.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없이 말 그대로 백화점 면세점만 있으면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명동엔 오히려 그런 뭐 이렇게 백화점과 면세점들이 더 많이 몰려 있는데 아니 그런 데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회사, 뭐 규모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가려내는 게 핵심이겠죠. 뭐 말을 시작한 김에 저도 네, 뭐 네. 준비한 자료 몇 개를 보여드리면 네. 지금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던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 특히 이 한국, 대만, 일본은 약간의 뭐 환율이라든지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계속 가변성이 있거든요. 네.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일본의 센가쿠 열도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로 바로 역전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반대로 우리나라의 또 환율 사드 문제 이런 게 또 나왔을 때는 일본으로 다시 또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슈에 따라서 대체제가 많다라는 거죠. 네. 한국에 굳이 안 가도 일본으로 가도 되고, 그럼요. 일본 굳이 안 가도 대만으로 가도 네. 되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중국의 그 면세점과 조금 다른 것은 중국은 아무래도 사치세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명품을 사는 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시진핑 네. 정부의 전반적인 반부패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선 공격적으로 못 산다라는 거죠. 사도. 그렇다면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쇼핑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 것 같진 않고요. 네. 또 하나 일단 한류의 그 열풍 자체가 아직까지는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출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국자 추이가 원래 겨울에 줄어드는데 최근에 네.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줄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인만 또 따로 떼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언급해 주셨던 중국인들에 관련된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은 할증 요소로 네. 그러니까 이들 종목이 면세점에 들어가고 호텔 신라 초기의 모습이죠. 네. 그럴 때는 이 밸류에이션 할증 요소로 썼거든요. 네. 시장 평균 15배만 20배까지 갈 수 있다, 25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할증 요소로 썼는데 이제는 할증 요소는 아닌 거죠. 유통업계 평균보다 조금 나은 정도이거나 네. 아니, 유통업체 평균 정도보다 못 미달했다면 그러면 이제 뭐 매수할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어도 추가적으로 할증 요인이 되기에는 당분간은 좀 어렵다. 이런 관점의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김종인 위원께서 앞서서 계속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그러면은 뭐 5년 특허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면세점 업체들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 5년 이후에 그 정부의 정책 또 관세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업체들을 정말 선별해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등이 되겠죠. 1등. 결국 1등입니다. 1등만 살아남는 현재 면세점 사업자 관계고 이런 정치적 네. 리스크가 있는데 뭐 저도 조사하다가 보니까 네. 당장 내년 중순에 롯데 그 면세점 코엑스점이 특허 만료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 해주겠어요? 하다 보면 계속 1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지금 호텔 신라, 그러니까 HTC랑 어차피 같이 네. 가고 있으니까 이쪽은 묶어서 봐야 될 것 네.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롯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언급되고 치고 나오고 있는 게 신세계. 네. 이런 쪽의 흐름이 쉽게 무너지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업계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인맥 싸움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거래업체들을 얼마만큼 잘 가져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중소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그 말 그대로 중소업체들도 뭐 보장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들어온 것이지 네. 그들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로 뭔가 차별화된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투어처럼 여행 상품이랑 계속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면 네. 중소업계는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뭐 빅3나 빅4 정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준비된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유통업계가 굉장히 쌉니다. 쌀 이유가 있죠. 네. 이익을 못 내고 있거든요. 이익도 낮고 거기다 면세점 한다고 해서 매출은 좀 늘어나겠지만 네. 이익을 못 누리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뭐 월마트라든지 메이시스 같은 백화점 업계나 네. 할인점 업계가 지금 PBR이 3배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배도 못 미치는 업체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이건 뭐 이익력 차이에도 있다라고 보여지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의 그 과도한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당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장기적으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과 강점이 있다면 이들은 결국은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최소한 시장 평균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투자 관점에서 굳이 우리나라에서 찾자면 네. 여전히 대형주 쪽에 추가적인 조정을 기다렸다가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관점이 그러면 매수 쪽이신 거예요?
근데 매수를 하더라도 네. 지금 당장에서 뭐 몇 개월 안에 이익이 난다, 그럴 수는 시장을 없죠. 이길 수 있다, 이런 네, 건 네. 아니죠. 근데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백화점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네, 네. 그러니까 면세점을 제외하고서라도. 그렇죠. 근데 실제로 스타필드 하남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이름이 맞나요? 스타필드 하남.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스타필드 하남 같은 네. 경우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네. 뭐 가본 사람들의 얘기로는 뭐 몇 번, 여러 번 가보진 않겠지만 한 네. 번 정도는 가볼 만하다라는 시각이고 아직도 가면 사람들 엄청나거든요. 또 제 집 주변에 있는 그런 이 유통업체도 가보면 네. 그렇게 뭐 인기 떨어졌고 뭐 별로 볼 거 없다라고 하지만 가보면 항상 주말에는 사람 북적북적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차가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망하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뭐 조금씩 정말 살 게 없다면 네. 사 모아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위원님에게 장기란? 몇 저는 년? 뭐 최소한 3년 이상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충분히 넘어지는 업체들이 속아내야 되는 시간이 네, 필요하기 때문에 2, 3년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자, 제가 뭐 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주말에 스타필드 하남에 다녀왔었는데 한층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너무 넓어서 2층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힘들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는 엄청나게 거예요? 크더라고요, 정말. 뭐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일단 사람이 많다는 것은 느꼈고, 뭐 그게 근데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고, 아무튼 굉장히 크더라고요. 왜 얘기하신 거예요? 아 근데 가는데 망하진 않겠더라 그런 느낌을 뭐 받으신 거잖아요. 그 정도죠, 그 정도. 그러니까 중요한 네.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쇼핑몰들도 점점 외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땅값이 워낙 그 시내는 비싸니까 그렇죠. 기존에 이제 백화점을 뭐 늘리는 건 리모델링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네. 점점 외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일종의 테마파크화가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변형이 저는 뭐 장기적으로 유통업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뭐 다른 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과 연계한 뭐 다양한 마케팅을 잘 해낸다면 대형업체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그림은 당장은 나쁘지만 크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당장 산다면 네. 저는 우리나라 유통업체를 사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종혜 위원의 선택은요? 제 결론을 내린다면 지금 당장 유통주를 살 때 지금 유통주 중에 살만한 건 아마존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마존을 사겠다라는 거죠.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어차피 국내 업계도 이런 식으로 뭐 16개, 뭐 20개, 30개 이렇게 네. 난립할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유통 최강자들을 밸류에이션 하단 부분에서 조금씩 사모아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영로 앵커도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오늘 맡았던 부분 자체가 어떤 투자 전략보다는 관세청이라는 이 면세점 사업 분야다 보니까 제가 결론직설을 관세청에게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란이라고 해봤는데요. 이번에 강행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런 네. 정책적인 일관성 그리고 연속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핑계로 댔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걸 가장 먼저 깬 곳이 관세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런 핑계로 계속 이렇게 면세점 사업자를 계속 확장해 가면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리스크만 계속 커지는 거 아닐까라는 좀 비판적인 시각에 결론을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넣어봤습니다. 지금은 뭐 우주의 기운이 몰려 있다 보니까 뭐 네.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뭐 조금 있으면 내년에 우주의 기운이 사라질 테니까 네. 아마도 뭐 관세청도 뭐 혼이 비정상이었다가 정상으로 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현재 면세점 사업자들의 상황이 계륵이라는 단 한마디로 정의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당장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신규 사업자 선정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기에도 부담되는 그런 굉장히 계륵 같은 상황이 현재 면세점 업계에는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김종효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